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은 이제 저희 현대사 거의 이제 마무리돼 가는데요. 오늘 여러분하고 이제 함께 다뤄볼 단어는 북한의 어떤 체제 형성과 체제 변화 과정을 일단 간단히 살펴볼 거고요. 그 다음에는 남북한 간에 그동안 있어 왔던 어떤 통일 정책의 어떤 변화를 다루겠습니다. 이 두 단어는요, 시험에 나올 수 있는 부분이 거의 정해져 있습니다. 최근에 이 공무원 시험에서는 북한의 체제라든가 그 체제의 어떤 변화 과정은 그렇게 비중 있게 다루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중요한 포인트만 그냥 확인하는 수준으로 공부하셔도 상관이 없을 것 같고요. 하지만 이 통일 정책 같은 경우는 특히 요즘 같은 시점에 특히나 관심받고 있고 또 우리가 이 공무원이라는 어떤 특수한 어떤 시험을 고려해 봤을 때 이 통일 정책은 언제든지 시험에 20번 문항으로 항상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좀 더 자세히 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앞에 보시면은요. 일단 북한은 원래 1946년에 우리가 이제 해방을 1945년에 했는데 북한 같은 경우는 이 소련군과 함께 인민위원회가 구성되면서 이 인민위원회 위원장인 김일성을 중심으로 해서 이미 1946년에 토지 개혁을 단행했습니다. 토지 개혁법이라 부르죠. 그래서 이들은 북한은 사회주의 방식에 따라서 무상몰수, 무상분배 방식으로 토지 개혁을 했는데 다만 개인에게 분배된 토지가 매매 또는 상속, 증여를 아예 원천적으로 금지했기 때문에 사실상의 토지 국유화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이러한 토지 개혁을 다시 54년에 이르러서 농업 협동화 방식이다라고 해서 사실상의 사회주의 체제로 모든 경제, 특히 경제에서 가장 핵심인 토지 제도를 사회주의 체제로 일어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하지만 그렇게 중요하진 않습니다.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우리가 1949년에 제정했던 농지개혁법이라고 있어요. 농지개혁법. 제1공화국인 이승만 정부에서 단행했던 농지개혁법이 유상몰수, 유상분배 방식이고 북한의 경우에는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수립되기 이전에 이미 인민위원회를 통해서 무상몰수, 무상분배 방식의 토지 개혁을 이루었다. 그러니까 이것을 비교하는 것은 의미가 있겠지만 그 이후에 1954년에 이런 농업의 협동화 방식을 통해서 사회주의 체제를 구축하게 됐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 자체는 큰 의미가 없다고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승만 정부부터 제2공화국인 장면 정부까지는 경제개발 계획을 수립하고 또 추진하려고 했지만 사실상 경제개발 계획을 실행에 옮긴 적은 없었죠. 그래서 1961년 5.16 군사정변 이후에 이 군사정부가 3공화국이 수립되기 이전이었던 62년도에 대한민국은 제1차 5개년 경제개발 계획을 실행에 옮긴 적이 있어요. 북한 같은 경우도 거의 비슷한 이제 시기에 경제개발 3개년 계획, 그 다음에 5개년 계획, 그리고 나중에 61년부터는 다시 7개년 계획을 수립했지만 사실상 형식상에 그쳤고 실질적인 어떤 경제적 효과를 보지 못했기 때문에 의미 있게 우리가 다룰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다만 시기적으로 54년에 3개년 계획, 그리고 57년에 5개년 계획, 그 다음에 61년도부터는 다시 7개년 계획으로 순차적으로 연차를 늘려가면서 좀 장기적으로, 단기에서 좀 더 장기적으로 북한은 경제개발 계획을 수립해 나갔구나. 이 정도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요. 다만 이 천리마 운동은 좀 상징적이에요. 북한 같은 경우 이 5개년 계획을 수립했던 50년대 후반에 경제 건설과 사업을 위한 어떤 대대적인 이 천리마 운동을 단행하게 됐는데요. 문제는 어떤 기계 도입이라든가 어떤 기술력을 통해서 경제력을 신장시키는 게 아니라 대중들이 갖고 있는, 인민들이 갖고 있는 정신력에 호소하는 어떤 방식을 취하고 있다는 거죠. 한마디로 뭐 천삽 뜨고 허리 한번 피자, 또는 새벽벌 보기 운동, 그래서 아침부터 밤까지 쉬지 않고 일을 해야 된다는 어떤 인간의 정신력에 호소하는 방식이었기 때문에 그것을 뒷받침하는 어떤 과학 기술이 뒷받침하지 못했기 때문에 사실상 효과를 보기 참 어려웠다. 그래서 천리마 운동의 특징은 정신력에 호소하는 노동력을 극대화시키는 방식이었다. 이 정도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3대 혁명 운동이라는 게 있는데 사회주의를 추구했던 이 중국 같은 경우도
문화 대혁명기를 통해서 어떤 봉건적인 어떤 유교적 관념이라든가 이런 낡은 구질서를 타파하는 그런 운동을 중국에서 한 적이 있어요. 그걸 문화 대혁명이라고 하는데 북한에서도 이 3대 혁명운동은 말 그대로 낡은 봉건적 사상, 기술, 문화 요 세 가지를 공산주의, 그 사회주의 방식으로 전환시키는 운동이다. 뭐 요 정도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북한의 경제 건설 계획에서는 이 천리마 운동을 일단 기억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 8월 종파 사건. 자, 이것도 매우 북한 측에서는 매우 중요한 사건입니다. 원래 북한 정권이 수립될 때만 하더라도 소련파라든가 연안파, 그리고 갑산파, 국내파 이렇게 다양한 공산주의 세력들이 사실은 연합이었었죠. 그런데 처음부터 사실은 이 소련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고 있었던 임시인민위원회 위원장인 김일성 위주로 갈 수밖에 없었죠. 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김일성이 처음부터 1인 독재 체제를 구축한 건 아닙니다. 다양한 이 북한 정권 내에 다양한 파벌들이 존재했기 때문에. 하지만 점점 김일성이 1인 독재 체제를 구축해 나가다 보니까 여기에 대한 반발로 일어난 사건이 바로 8월 종파 사건입니다. 이것은 바로 소련의 영향으로 나타난 것인데요. 소련도 이 스탈린이라고 하는 강력한 독재자가 있었죠. 그러다가 이 흐르슈초프라고 하는 새로운 세력이 등장하면서 이 스탈린에 대해서 개인적인 우상숭배를 비판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이런 거를 이제 개인 숭배 사상 비판이라고 하는데, 원래 사회주의는 종교 자체도 사실 인정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회주의는 다수의 인민 대중들에 의해서 어떤 민주적인 어떤 방식으로 국가를 운영한다라고 하는 우리가 이제 잘못 알고 있는 것 중 하나가 어떤 민주주의와 공산주의가 대립하는 것이냐,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원래 북한의 어떤 국가 공식 명칭에도 드러났듯이 조선 민주주의 인민공화국입니다. 한마디로 민주주의라고 하는 공화정의 형태를 갖고 있는 거죠. 어떤 소수나 한 개인이 아니라 다수의 인민들이 정치를 함께 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런데 소련에서는 이 흐르쇼프가 이 스탈린의 어떤 1인 독재에 대한 우상 숭배를 비판하기 시작하자 당시 북한 내에서도 갑산파의 어떤 상징이었던 김일성의 어떤 1인 독재 체제에 반발해서 나머지 파들, 예를 들면 소련파라든가 연안파들이 집단적인 어떤 반발을 했던 것이죠. 자, 여기 보시면 흐르쇼프의 스탈린 개인 숭배에 대한 비판의 영향을 받아서 북한 내부에서 김일성에 반대하는 세력들이 집단적으로 반발하는 사건. 하지만 결과는 오히려 공격했던 세력들, 그러니까 소련파라든가 연안파라든가 이런 공격했던 세력들이 실패하게 됩니다. 그래서 역으로 이 갑산파인 김일성 세력에 의해 소련파라든가 연안파들이 오히려 제거되는 사건. 그래서 오히려 역설적으로 김일성의 1인 독재 체제를 비판하면서 나타났던 이 종파 사건이 오히려 김일성의 1인 독재 체제를 더 구축하는 그러한 결과를 가져오게 된 것이죠. 따라서 여러분들은 이 8월 종파 사건이 김일성의 1인 독재 체제를 강화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어떤 사건이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1960년대의 특징은 뭐 크게 볼 건 없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7개년 경제 계획이 61년부터 단행됐지만 이것도 소련의 지원이나 당시 소련도 이 미국하고의 이 냉전 체제 하에서 국가 재정 지출이 매우 악화됐습니다. 아마 국방비라든가 미국과의 어떤 군비 경쟁에서 소련이 지나치게 국방비를 많이 지출하다 보니까 주변 사회주의 국가들에 대한 지원이 사실상 중단돼 버렸습니다. 그 여파로 북한은 소련의 더 이상의 이 경제 지원을 받지 못하다 보니까 이 7개년 계획을 수립했지만 별 성과 없이 끝났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기억해 두셔야 될 것이 바로 바로 주체 사상의 등장입니다. 이 주체 사상이 등장한 시점을 보면 1967년입니다. 자, 이 1960년대 후반은 국제사회 전체를 놓고 보면 미국과 소련이라는 제1세계와 제2세계, 곧 자유주의 세계와 이 사회주의 세계의 이 강력한 심리적 대립이었던 냉전이 조금씩 완화되는 그런 시점입니다.
그것을 세계사에서는 보통 데탕트, 그러니까 어떤 냉전이 이제 물이 녹는 그런 데탕트, 화해의 시대다 뭐 이렇게 부르기도 하지만 결정적인 사건이 뭐였습니까? 바로 1969년에 미국 대통령 닉슨 독트린을 발표하면서 더 이상 미국은 제3세계 어떤 국가들의 일에는 직접적 개입을 하지 않겠다라고 선언을 했고, 또 이러한 미국이 결국 중국과 국교를 수립하면서 냉전이 정말로 확 완화됐었죠. 바로 이 시점에 남한과 북한은 각각 박정희와 김일성에 의해서 위기의식을 느낄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북한 입장에서도 자신의 뒤를 든든하게 받쳐주고 있던 이제 소련과 중국이 있었는데, 소련은 이미 북한에 대한 지원을 줄이기 시작했고, 또 중국은 바로 이웃 국가, 북한에게 가장 힘이 될 수 있는 이런 국가인데, 이런 중국조차도 적대 국가인 미국과 화해를 하기 시작했고 결국 국교를 수립했다. 당연히 김일성 같은 위기라고 느꼈을 거예요. 반대로 대한민국 박정희 정권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박정희 대통령이 72년도에 의회를 해산하고 유신 헌법을 단행하면서 어떤 한국형 민주주의라는 대통령 중심의 어떤 국가 체제를 확립했듯이, 북한도 마찬가지로 주체 사상을 만들면서 김일성에 의한 어떤 유일 지도 체제로 전환하고자 했던 것이죠. 그래서 주체 사상은 소련식의 또는 중국식의 사회주의를 따르지 않고 북한의 자주적인 사회주의 체계를 우리가 주체 사상이라 부릅니다. 그래서 자, 김일성에게 모든 권력을 집중시키는 어떤 유일 사상 체계로서의 어떤 주체 사상이 등장을 했고, 이 주체 사상은 대외적으로 봤을 때는 소련과 중국에 더 이상 북한이 의지하지 않겠다, 자기들만의 어떤 사회주의를 구축하겠다라고 하는 어떤 하나의 선언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뭐 4대 군사 노선은 말 그대로 어떤 인민의 무장화, 국토의 요사와 전군의 어떤 간부화, 전군의 현대화라고 하지만 이것도 사실상 별 효과가 없었기 때문에 별 의미가 없고요. 자, 이제 1970년대로 보겠습니다. 1970년대에 보면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 헌법이 이제 새로 채택이 되게 되는데요. 자, 이것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수립 이후에 새로 만들어진 헌법이기 때문에 바로 1972년에 남한의 유신헌법과 마찬가지로 북한의 체제 자체가 완전히 변화한 어떤 새로운 헌법이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헌법에 따르면 이 김일성을 부르는 말이 주석이라고 이제 부르게 되고요. 그래서 이제 김일성 주석 이렇게 부르게 되는 거죠. 완전한 1인 독재 체제를 구축한 것이고요. 이때 북한의 원래 수도가 원래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헌법에 따르면 서울이 수도고 평양은 임시 수도였는데, 이 72년도에 개정된 헌법에 따르면 이 수도를 서울에서 평양으로, 이제 임시 수도가 아니라 평양이 어떤 진짜 수도로서 어떤 북한의 주체 사상과 결합한 어떤 자주적인 어떤 헌법 개정의 어떤 지향점이라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경제 건설 개혁이 있는데 이것은 이것 자체는 의미가 없어요. 이건 의미가 없는데, 다만 이것은 비교를 위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요 3대 혁명 운동, 우리가 보통 3대 혁명 소조 운동 부르는데, 아까 그 50년 후반에도 3대 혁명 운동이 있었죠. 그때는 봉건적인 어떤 사상과 기술과 문화를 사회주의식으로 바꾸는 걸 3대 혁명 운동이라고 불렀는데, 여기서 말하는 3대 혁명 소조 운동은 말 그대로 소조라는 것이 작은 어떤 조직, 작은 조합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면 과학자나 기술자나 어떤 청년 지식인들이 작은 그룹을 만들어서, 작은 조직을 만들어서 생산 현장에 직접 투입돼서 노동자와 농민을 교육하고 사상적으로 교육하고 어떤 기술적으로 지원해 준다라는 그러한 전략을 얘기합니다. 하지만 이것도 큰 효과를 보지 못했고요. 하지만 다시 말씀드리지만 요 이전에 있었던 3대 혁명 운동과 여기서 3대 혁명 소조 운동은 좀 다르다. 그 전에 3대 혁명 운동은 기술, 문화, 그리고 그 과학, 기술, 문화를 그 봉건적 질서에서 사회주의식으로 바꾸는 것이라면, 여기서의 소조 운동은 작은 그룹, 조직을 의미한다는 것. 그 차이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1980년대는요, 이제
공산권 세력들이 몰락하는 그런 시점이에요. 예를 들어서 폴란드, 체코, 헝가리와 같은 이 구동산권이라는 동유럽 국가들이 사회주의 체제에서 자유주의 체제로 전환이 됐고, 그리고 이제 80년대 후반 같은 경우는 결국 중국은 이제 실용주의 노선을 택하게 됐죠. 소련은 공화국이 이제 공화국으로 전환이 됐어요. 그죠? 예, 소비에트 연방이 해체된 것이죠. 그리고 독일 같은 경우는 통일을 이루었고, 이 과정에서 북한은 점점 고립돼 갑니다. 이런 고립을 탈피하기 위해서 김일성 같은 경우는 자신의 후계 구도를 좀 안정적으로 가지고 가고 싶어 했겠죠. 그러다 보니까 바로 김정일, 자신의 아들이었던 이 김정일을 자신의 후계자로 만들기 위해서 80년대 초중반은 작업하는 시기예요. 그러니까 준비 기간이라 볼 수 있겠죠. 그래서 공식적으로 어떤 문서라든가 공식 석상에서는 이 김정일의 앞에 바로 특별한 칭호를 붙이게 돼요. 친애하는 지도자라는 칭호를 붙이게 되는데,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 뭐 이렇게 자꾸 언론에 노출되고 또는 어떤 공식 석상에서 언급을 하게 되면은 자연스럽게 북한 인민 대중들 입장에서는 김일성 다음에 김정일이 이 후계자로 계승될 것이라는 것을 암시를 주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80년대 초중반에는 이 김정일을 김일성의 후계자로서 어떤 체제를 구축해 나가는 그러한 시점이다. 예,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조선 합작경영법, 줄여서 이제 합영법인데요. 자, 이것도 이제 여러분들이 기억을 좀 해 두셔야 됩니다. 나중에 1993년에 이 합영법이 다시 개정되긴 해요. 이 합영법은 말 그대로 더 이상 중국이라든가 소련으로부터 지원을 받을 수 없었던 북한, 더군다나 자신들과 무역과 교역을 해왔던 이 동유럽 세력들이 사라졌기 때문에 북한은 말 그대로 경제적 고립을 탈피할 수밖에 없었죠. 전략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외국 기업들을 유치하고 외국 자본을 투자를 받기 위해서 제정된 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에 정치 사회적인 어떤 개혁 조치를 후속 조치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상 외국 자본가들이 북한을 믿고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이 한마디로 조성이 되지 않은 것이죠. 따라서 조선 합작경영법은 북한이 경제적 고립을 탈피하기 위해서 외국 자본을 유치하고자 만든 법이지만 정치 사회적인 개혁이 뒤따라주지 않음으로써 사실상 실패한 그런 법이다. 현재까지도 북한에서는 이 법이 존재하고요. 93년에 또 한 번 개정했지만 이것 또한 현실적으로 아무런 성과를 지금 거두고 있지 못한 그런 상태입니다. 자, 그다음 1990년대. 자, 이때는 이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독일은 통일을 됐고 소련은 공화국으로 해체가 돼 버렸습니다. 중국은 실용주의 노선을 걷게 됐고, 자, 북한이 이제 완전한 어떤 고립, 정치 경제적인 고립 상태에 놓이게 된 것이고, 이 상황을 어떻게 벗어날 것이냐. 자, 이 상황을 벗어나기 위해서 일단 노태우 대통령 때 북한과 우리 대한민국은 유엔에 동시 가입하게 되고요. 또 일본하고도 국교를 이제 수립하고자 했죠. 예를 들어 1965년에 우리 박정희 대통령 때 한일 협정이라는 걸 체결해서 우리는 국교가 수립됐어요. 물론 그 내용 자체는 대단히 굴욕적이고 자주성이 회수된 협정이긴 하지만 북한은 일제 36년 기간 동안의 어떤 피해와 이에 대한 확실한 어떤 사과와 보상, 그것이 선행되지 않으면 일본하고 국교를 맺지 않겠다. 또한 일본에서도 북한 쪽으로 끌려간 납북된 일본인들이 꽤 많습니다. 그래서 납치되어 간 일본인들을 송환하는 이런 문제 때문에 실제로 일본과의 수교가 추진되긴 했지만 현재까지 북한과 일본은 공식적인 국교가 수립되지 않은 그런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또 미국하고도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바꾸자고 제안했지만 아직까지 이것이 개정되지 않고 있고요. 이 모든 것들, 그러니까 남한과 북한과 미국 그리고 서유럽 세력과 북한이 어떤 관계 개선을 꾀하려고 했던 그 근본적인 원인이 바로 구공산권 세력들의 몰락에 있고, 그 결과 북한의 어떤 정치 경제적인 고립을 탈피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이러한 외교적인 노력이 나타났다. 뭐 이렇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1994년 우리 아들은 김영삼 대통령 때죠. 김영삼 대통령 때가
어떻게 본다면 6.25 전쟁 이후에 남북 간의 대립이 가장 극대화되던 그런 시기입니다. 자, 그 상황을 일단 설명을 드리면 북한은 지금까지 계속 얘기해 온 것처럼 점점 경제력이 약화되고 국제사회에서 정치, 경제, 사회적으로 지금 고립되어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따라서 이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서구 세력과 자유주의 세력과 어떤 외교적인 노력을 했지만 아무런 성과가 없었죠. 그러다 보니까 북한은 이 상황을 타개하고자 핵무기를 개발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NPT라고 하는 핵 확산 금지 조약에 북한은 가입이 되어 있었지만 94년 쪽에 탈퇴를 해버려요. 탈퇴를 하고 국제사회에 공공연하게 이제 공개를 한 것이죠. 자, 우리는 핵무기를 만들고 있다. 자, 이것을 바탕으로 이제 미국이라든가 이런 대한민국이라든가 이런 국가들과 어떤 협상의 우위를 점하기 위한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 김영삼 대통령 때 우리 대한민국과 북한 정권은 아주 극단적인 대립으로 치닫게 되죠. 전쟁 일보 직전까지 가게 됩니다. 바로 이때 김일성이 이제 사망하게 되는데 김일성이 사망하기 바로 직전에 원래 김영삼 대통령과 김일성이 남북 정상회담을 추진하고 있었지만 김일성의 사망으로 무산돼 버립니다. 그래서 남북 정상회담이 최초로 이제 개최된 것은 바로 2000년에 김대중 대통령이 평양을 방문하면서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바로 6.15 공동선언을 한 적이 있었죠. 그게 바로 최초의 남북 정상회담이고요. 그 이전에 김일성과 김영삼이 94년도에 정상회담을 개최하고자 했지만 자, 왜 하려고 했겠습니까? 바로 아까 말씀드린 북한의 NPT 탈퇴와 그리고 핵무기 개발 때문에 벌어진 이런 일촉즉발의 어떤 위기를 극복하고자 정상회담이 추진되었지만 사실상 실행되지 못했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죠. 자, 김일성이 사망했으니까 당연히 그 후계자인 김일성이 그대로 국방위원장으로 취임하면서 자연스럽게 권력이 승계가 됐습니다. 물론 이 이후에도 북한은 지속적으로 우리식 사회주의, 조선민족 제일주의를 강조했는데 한마디로 이것은 아까 이제 67년도에 만들어진 바로 주체사상, 그 주체사상을 다른 그 어떤 나라의 사회주의를 추종하지 않고 오직 북한식의 사회주의를 추진하겠다라고 하는 또 다른 표현이 바로 우리식 사회주의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곧 주체사상에 기반을 둔 것이 바로 우리식 사회주의다. 자, 그 다음 나진선봉 자유무역지대가 있는데요. 자, 이것도 제가 이제 별표를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북한의 전반적인 설명을 하면서 이제 세 가지를 강조했었어요. 그죠? 일단 천리마 운동을 기억하셔라. 자, 그 다음에 하병법. 하병법이 중요했었고, 그 다음에 나진선봉 자유무역지대인데요. 자, 우리나라 저 북쪽에 보면은 바로 백두산에서 발원해서 동해로 빠져나간 강인 두만강이죠. 이 두만강은 현재 러시아와 그 다음에 중국, 그 다음에 북한의 어떤 3구, 요 세 나라의 어떤 국경 지역에 해당됩니다. 바로 이 지역에 북한은 외국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자유무역지대로 이제 설치를 하게 되는데요. 이것은 원래 박정희 대통령이 만들었던 우리나라의 수출 자유무역지대라는 게 있어요. 바로 마산과 익산이죠. 이 수출 자유무역지대를 중국에서는 경제특구라는 이름으로 모방을 한 적이 있었는데 바로 이런 중국의 경제특구를 다시 모방한 것이 바로 자유무역지대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 중요한 것은 위치가 중요합니다. 위치. 자, 여기 보시면은 중국의 훈춘과 북한의 운기 그리고 러시아의 포시에트를 잇는 것을 소삼각권이라 부르고요. 그 다음 중국의 연길, 그 다음에 러시아의 블라디보스톡, 그 다음에 북한의 청진 요 세 개를 연결하는 것을 대삼각권역이라 부르는데 바로 이것이 동해를 기점으로 해서 요 부분이 이제 일본과 태평양을 지나서 이 서유럽 세력들과의 어떤 무역을 할 수 있는 어떤 이 세 나라의 경제적 어떤 허브 지역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북한이 이 자유무역지대를 설치해 놓고 북한의 내부 사정에 따라서 어떤 그
토지 사용권이라든가 어떤 기업의 설비라든가 북한 노동자들의 어떤 근로 환경이라든가 자, 이러한 것들이 상황에 따라서 계속 북한의 요구가 달라지다 보니까 외국 기업가들이 자본가들이 쉽게 마음 놓고 북한에 투자할 수 없는 하나의 요건이 되는 거죠. 얼마 전에 남한과 북한의 어떤 정치적인 문제 때문에 바로 개성공단이 폐쇄가 됐어요. 물론 이것은 대한민국 정부에서 개성공단의 폐쇄 조치는 우리가 제안을 한 거지만 우리가 내린 조치지만 사실상 그렇게 조치할 수밖에 없게 북한 측에서 대응을 해왔던 것이죠. 따라서 북한이라고 하는 어떤 나라는 국가는 어떤 시스템과 제도에 의해서 움직인다기보다는 어떤 1인 지도자에 의해서 1인 지도자의 어떤 변심에 의해서 얼마든지 어떤 규칙과 제도가 번복될 수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외국인들이 마음 놓고 이곳에 투자하기가 좀 어렵다. 그래서 낮은 선봉 자유무역제도 어떤 개혁과 개방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북한의 경제에 아무런 지금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고요. 그 이후에 제정된 외국인 투자법이나 합작법 그리고 83년도에 제정됐다가 다시 개정된 바로 합작경영법이나 합영법조차도 아직까지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다. 자, 이렇게 북한이 지속적인 어떤 경제 성장을 위한 전략적인 어떤 정책과 그리고 외국인 투자법들을 만들어내고는 있지만 그 진정성이 좀 부족하고 그에 따른 후속 조치들이 없다 보니까 결국 실패할 수밖에 없고 계속적으로 또 실패하다 보니까 북한은 이제 의존할 수 있는 게 하나밖에 없죠. 중국도 아니고 이제 러시아도 아니고 바로 자기들밖에 믿을 수밖에 없다 보니까 자신들을 방어하기 위한 하나의 전략으로 바로 핵무기를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다음 금강산 관광 같은 경우는 바로 김대중 대통령 때 조심하셔야 될 것은 2000년에 있었던 아까 남북 정상회담 이후에 발표된 6.15 공동선언과 이 금강산 관광은 사실 별 상관이 없다는 거죠. 대부분 문제를 풀다 보면은 금강산 관광이 김대중 대통령 때고 그렇다면은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김대중 대통령이 서로 정상회담을 갖고 금강산을 개발한 거 아니냐 이렇게 이제 착각하기 쉬운데요. 그 이전에 그러니까 2000년보다 좀 이른 1998년에 현대그룹의 회장이었던 정주영 회장이 소떼를 끌고 고향에 방문한 적이 있죠. 그때 이 현대그룹이 북한 김정일 정권과 협상을 해서 금강산 관광지구를 제정하게 된 것이죠. 물론 지금은 이명박 정부 때 우리 관광객이 금강산에서 피살되는 사건이 일어나면서 현재는 금강산 관광이 중단된 상태입니다. 자, 그리고 개성공업지역과 신의구 행정특구가 있는데 이것은 이제 노무현 정부 때 완공이 됐었죠. 약속한 건 6.15 공동선언이니까 개발에 합의한 것은 김대중 대통령이지만 실질적으로 그것이 완공돼서 가동이 된 것은 노무현 대통령 때입니다. 물론 신의주 행정특구는 논의만 되었고 사실상 행정특구가 만들어지지 못했어요. 북한의 내부 사정 때문에. 하지만 개성공업지구는 남북경제협력, 줄여서 우리가 흔히 경협이라고 하죠. 남북 경협의 어떤 상징적인 장소, 공간이었지만 최근 들어서 박근혜 대통령 정권에서 현재 중단된 상태에 있습니다. 바로 북한의 미사일과 핵무기 개발에 따른 어떤 우리 측의 어떤 조치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국제사회에서 이제 북한이 주목받게 된 건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NPT라고 하는 게 바로 핵 확산 금지 조약인데 북한이 이미 1985년에 NPT에 가입을 했습니다. 그런데 국제사회에서 북한이 내세울 수 있는 게 많지 않다 보니까 그 협상의 위력을 갖기 위해서 바로 93년에 NPT를 탈퇴하고 독자적인 핵무기를 이제 개발하게 된 것이죠. 자, 이것 때문에 결국 북한과 미국은 제네바에서 기본 합의서를 채택하게 됩니다. 사실상 미국 입장에서는요, 당시 클린턴 대통령 같은 경우는 북한의 핵무기 시설들을
집중적으로 이제 타격하고자 하는 그런 조치와 명령을 내린 적이 있고, 북한 측에서는 서울을 불바다로 만들겠다라고 해서 전쟁 직전까지 간 적이 있었고, 이것을 무마하기 위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김영삼 대통령과 바로 이 북한이 정상회담, 김일성이 정상회담을 추진하고자 했지만 김일성이 사망하면서 한 적이 없었잖아요. 그죠? 무산돼 버렸었는데, 그 이후에 바로 북미 제네바 기본 합의서가 채택된 것이죠. 자, 이것에 따르면 북한이 NPT의 탈퇴를 무효화하고 NPT에 잔류하도록 이제 약속을 하는 거죠. 북한은 NPT에 잔류하겠다. 대신 국제 원자력 기구의 사찰을 받아서 실제로 북한이 가동하고 있는 이 원자로 시설이 전력을 생산하기 위한 것인지 아니면 무기를 생산하기 위한 것인지에 대한 조사를 받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 대신에 이 사찰을 받는 조건으로 경수로 2기를 우리가 제공해 주기로 하는 거죠. 한마디로 경수로라고 하는 것은 그것이 핵무기 시설일지도 모르니까 우리가 영변에다가 별도의 예를 들면 전력 시설을 만들어 준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또한 그 에너지, 북한이 이제 우리와 마찬가지로 이제 석유와 같은 기초 에너지가 부족하다 보니까 북한에서 계속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이러한 시설들이, 원자력 시설들이 전력 생산을 위한 것이다. 그럼 미국이나 우리 측에서는 믿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미국에서는 이 사찰이 끝날 때까지는 중유를 무상으로 지급해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합니다. 중유 공급을 미국이 약속하는 것이고요. 미국이. 또한 한국, 미국, 일본, 자, 유럽연합의 대표들이 바로 한반도 에너지 개발 기구를 구성해서 북한에게 안정적으로 전력을 생산할 수 있는 이 기초시설, 바로 아까 말한 경수로죠. 경수로를 심포 지역에 건설해 주기로 약속한 겁니다. 그러니까 영변에 있는 원자력 시설을 우리 측에서는 미국, 우리 일본 측에서는 이 영변에 있는 시설은 핵무기 시설이다. 폐쇄하자. 폐쇄하는 조건으로 심포 지역에다가 새로운 경수기를 건설해 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한 것이죠. 하지만 북한이 지속적으로 핵무기를 만들고 있다는 그러한 정보에 의해서 결국 2006년에 경수로 건설을 하는 와중에 모두 철수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것이 중단된 상태에 있는 것이고요. 그 이후에도 북한의 핵무기에 직간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당연히 한국과 북한은 직접적 관련이 있고요. 러시아, 미국, 일본, 중국은 바로 이 한반도 문제에 간접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바로 4대 강대국이라 볼 수 있는데, 요 6개국이 모여서 이 북한의 핵 문제를 상시적으로 협의해 왔습니다. 그걸 육자회담이라고 하는데, 그 육자회담이 지속적으로 개최됐음에도 불구하고도 아무런 성과가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재는 육자회담 자체도 중단된 상태에 있고요. 자, 이렇게 살펴본 것처럼 북한 정권은 크게 보면은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크게 보면은 시기적으로 보면 6.25 전쟁 이전에는 일제강점기에 일본인들이 놓고 간 어떤 시설이나 어떤 발전소 같은 것들이 북한 지역에 집중적으로 있고, 또한 자원도 풍부한 상태였기 때문에 대한민국보다도 훨씬 더 경제적으로 앞서 있는 상태였죠. 자, 그리고 6.25 전쟁이 끝난 이후에도 60년대, 70년대 중반까지만 해도 북한의 GDP가 대한민국 GDP보다 사실 높은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북한을 전폭적으로 지지해왔던 이 소련과 중국이 점차 그 지원을 줄여나가고, 또 사회주의 노선을 어떤 실용주의 노선으로 바꾸면서 경제적 차원에서 경제 체제를 사회주의에서 자본주의 체제로 바꾸게 됐죠. 중국 같은 경우는. 그러다 보니까 점점 북한은 고립돼 왔고, 그 고립을 탈피하기 위해서, 고립을 벗어나기 위해서 외국 세력들을 좀 자본을 유치하고자 노력했지만 그마저도 여의치 않았다. 그래서 북한은 핵무기를 개발하게 됐고, 이것 때문에 이제 문제가 되자 미국이 제네바 회담을 통해서 북한을 지원해 주기로 약속을 하고요. 한마디로 중유를 공급해 주고,
또 나머지 국가들이 유럽연합이나 일본이나 또 미국과 우리나라가 경수로를 건설해 주겠다라고 약속했지만 북한 자체가 핵무기를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모든 게 지금 중단된 상태. 그리고 심지어는 금강산 관광과 개성공단도 지금 폐쇄된 그런 상태에 있다. 그러니까 그 어느 때보다도 북한과 대한민국 정부가 현재 갈등과 대립이 좀 고조된 상태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좀 민감한 상태에 있기 때문에 실제로 공무원 시험에 이 북한과 관련된, 북한의 체제와 관련된 것은 시험에 나오기가 좀 어렵습니다. 다만 이 통일정책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20번 문항으로 언제든지 출제가 가능한 또 가능성 있는 그런 단원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지금 잠깐 쉬었다가 다음 시간에 이 통일정책에 대해서 한번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